한국이 핵무장하면 어떻게 될지 진짜 알고 말하는 건가요?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참가자들의 논쟁으로 후끈 달아오른 미국의 한 강연장. 이어진 백악관 출신 군사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참가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워싱턴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우리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미국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콜튼 교수를 초청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콜튼 교수는 수십 년간 미국 장교로 근무하며 군사전략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분이었죠. 저 역시 그의 강연을 절대 놓칠 수가 없었고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빠르게 버지니아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강연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튼 교수는 강의 첫 마디부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 오더군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영원한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더 이상은 다른 나라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나라는 직접 지키라는 논리를 펼쳤죠. 오늘 저는 조금은 한국의 입장에서 현 시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연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제 정세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테고 그렇다면 아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컨트롤이 힘든 나라 중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에 의해 숨통이 조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필요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미국의 해구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몹시 어려울 뿐더러 특히나 주한미군이 전부 빠져나간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최강국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최근 몇 년간의 변화와 세계 정세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뛰어난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의 해군력 수준을 넘보고 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공군력까지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미국이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경쟁자를 마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구가 없이 칼날 위에 선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미국 혼자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의미하죠.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대만과의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면 전면전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만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에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죠. 한국 전쟁 때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대만은 물론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잃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지도 불확실합니다.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다시피 하죠. 대북 제재를 지속했지만 비핵화에 실패했고 이는 중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언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가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이 핵보유국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NPT, 즉 핵확산금지 조약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말이죠. NPT는 핵무기의 무분별한 제작을 막기 위해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입니다. 현재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가입하거나 준수할 것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NPT에 가입하면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NPT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죠. 이들은 NPT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기초 상식이면 제 이야기를 듣는데 무리가 없을 테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NPT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실 한국이 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NPT에서 탈퇴를 하고 나서 개발하는 것이 아마 더 현실적인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하여 NPT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핵보유국이 됨에 따라 얻는 이점은 상당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이죠.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2위의 러시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자 역시 핵보유국이며 재래식 전력으로도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되는 중국,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최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100만 이상의 현역과 수백만 명의 예비 전력을 갖추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해놓고 있는 북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군사동맹국이지만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존재만으로 한국의 안보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강력으로는 한국도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애초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주변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전력 등을 앞세운 독침 전략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탄도미사일이 훌륭한 전략무기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국의 주변국들 역시 일본을 제외하면 핵보유국이며 미사일 전력이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면 중국같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나라들은 자국이 핵으로 보복당할 걱정 없이 편하게 미사일 공격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만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상대편에서도 확전을 우려해 상대의 미사일 전력 역시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핵보유국은 비핵 보유국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약 7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핵보유국끼리 전면전을 벌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면 둘 다 끝나거든요. 핵무기의 위력은 다들 잘 아시죠? 반경수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생명체는 즉사하고 주변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방사능과 고열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핵폭탄입니다. 건물들도 모조리 날아가 버리고요. 이같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양쪽 모두 끝장이 나게 되는데 이를 보고 상호학증 파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야생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적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히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낼 수 없겠죠. 또 위안부 문제도 꺼낼 수 없을 것이고요. 게다가 높아진 한국의 위상 덕분에 G7 같은 권위 있는 국제조약에 가입해서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나 중국과의 전쟁 위협에서 바로 해방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한국을 도발할까요? 국지전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북한은 절대로 군사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비용 고효율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핵 선제 공격 위협을 바탕으로 가하고 있는 온갖 협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한사항을 타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상호학증 파괴로 인해서 현재의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임은 분명하고 현재보다 전쟁 위험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될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보유국이 됨에 따라 종전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전쟁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목표는 적화 통일보다는 체제 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힘의 균형도 한국에 치우쳐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대립을 한다는 것은 손해만 불러일으키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한국과 종전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전쟁 위협으로부터 해방이 되니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 정도 발전을 이룬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 위협까지 사라지게 되고 종전협정까지 맺게 된다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 경제 성장과 직결되어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룬 남과 북은 불안한 전략적 균형 속에서나마 교류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볼까요? NPT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NPT로부터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무기는 무기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각종 제재와 비난을 지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한국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란이나 북한같이 핵개발을 시도했던 나라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제가 상당했어요.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사회가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겠죠. IMF나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핵 한 번 만들었다가 오히려 이득보다 손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현재 외교 위상보다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함을 맛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핵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문제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시점부터 유지 보수와 발전 비용, 그리고 핵 보유로 인한 위협을 추가로 상쇄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핵보유국들이 대부분 선진국이거나 경제 대국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파키스탄과 북한 같은 경우 부족한 경제력의 대가로 엄청난 국민적 지출을 감당했으며 사실상 핵만 가졌다 뿐 국민들의 삶의 질로 보나 국가의 발언권으로 보나 일반적인 중견 국가들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에 처해졌죠. 물론 한국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위 두 국가에 비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앞서 말했듯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까지 고려하면 꽤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물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은 이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반 시설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면서 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죠.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시설들은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두 달 안에 뚝딱하고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물질의 생산과 무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플루토늄이나 고도로 농축된 우라늄과 같은 핵분열 물질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현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기급 핵물질로의 전환은 추가적인 기술적 도전과 국제사회의 감시 체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는 핵실험이 필수적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풍계리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한국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일 거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핵보유를 할 경우 기타 부정적인 요인도 발생할 텐데요. 핵도미노 현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변국들도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개발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하면 대만도 핵개발을 시도하려 할 것이고요. 대만이 핵개발을 시도하면 아래에 있는 필리핀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에서도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아시아 전체가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죠.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을 하자 한국에서도 빠르게 핵무장론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핵개발을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주변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에 맞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보여준 경제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과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핵을 원할까요? 조사기관에 따르면 약 72%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위와 같이 단점도 충분히 많다는 것도 신중하게 함께 고려를 하고 응답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핵개발 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해진 정답이란 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북한의 전술핵은 일반 핵무기와 달리 전투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무기는 하루아침에 종이호랑이 신세가 됩니다. 전술핵이 권총이라면 한국의 제일 비싸고 강력한 재래식 무기조차 비비탄총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윈윈 상황이라 보거든요. 늘 도사리고 있는 북핵 위협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NPT 탈퇴를 전격 선언하고 몇 년 정도 경제 외교적 시련을 견딘 후 나중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묵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군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하면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바로 K 컨텐츠죠. 조금은 생뚱맞은가요? 여러분 보세요. 약 10여 년 전 싸이라는 가수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시작해서 현재 한국 문화의 영향력만큼은 핵폭탄급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유럽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음식은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문화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류의 수건이기도 한 과제를 한국이 해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한국이라면 핵보유국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국민 70% 이상이 원하는 핵보유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염원의 불씨를 일으켰고 현재 정세를 보았을 때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파커 교수님의 강연이 끝났고 강연이 끝난 이후 저는 기자이기 이전에 미국의 한 국민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어제 중국이 타이완 섬을 포위하는 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타이완 동쪽 태평양 북면을 봉쇄해 3가지 생명선을 차단하겠다는 중점 목표를 공개 천명했죠. 유사시 미군의 군사지원 차단, 타이완 고위층의 탈출로 봉쇄에 더해 에너지 수입기를 막아 경제적으로 고사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라는 가정하에 안보 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가까운 미래의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헬렌 씨의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